오늘 7월 18일 금요일 아침 새벽 4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오후에 하차하고 제가 그 화물 들어가면서 짐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려고 생각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만큼 요새 짐이 없는 추세인데요. 그러던 차에 산청 그 생수회사에서 원주, 경유, 강릉까지 그것도 지게차 직접 하고 하는데 단가가 뭐 근래에 보기 드문 단가가 하나 더 건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그것도 아무도 안 잡아요. 그래서 뭐 마땅한 짐도 없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거 잡아서 지금 원주에 곧 한 1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합니다. 어제 상차하는데 비가 어찌나 오는지 비 쫄딱 다 맞고 그렇게 상차를 하고 차도 지금 실내가 꿉꿉해가지고 차가 꿉꿉하면 이거 따뜻한 바람을 틀어야 되나 찬바람을 틀어야 되나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데펴가지고 다시 찬바람으로 하니까 이제 차가 좀 뽀송뽀송해졌습니다. 그 통영 대전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덕유산 휴게소에서 차숙을 하고 2시 반쯤인가 일어나서 이제 강원도 원주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뭐 요즘 이 화물업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면 워낙 짐이 없으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차를 파시는 분들도 많고 뭐 폐업이 답이다 라는 지금 기조로 완전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고정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필드에서 마당에서 뛰는 차들은 홀바리 차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로 또 다 고비가 있고 또 이런 고비들을 지나면 또 좋은 시간들이 오고 하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사업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뭐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에 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든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달플 수가 있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주가도 뭐 5천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세계 유수한 그런 경제 전문가들도 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이제 점점 올라갈 일만 남았지 더 하락할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은 뭐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삶의 자유를 선택한 것은 나의 선택이니까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 아닌 폭우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차를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또 하는 지게차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주 일할 때는 밀감 같은 거 그런 거 상차를 직접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몇 번 엎어져 가지고 막 밀감 배 터지게 묵고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차에서 갑자기 에어 필터를 급하게 바꾸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지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떠가지고 마침 인천으로 가는 짐이 있길래 다시 원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잡아놨습니다. 가서 그 서비스 센터에서 에어 필터 좀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경고등이 갑자기 뜨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멀리는 못 가겠고 일단 인천으로 이동해서 에어 필터만 후다닥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부산 남포동 거기 그 골목에서 액세서리 그 알바를 장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리어커에다가 여자 액세서리 예전에는 그 장사 많이 했거든요. 남포동에 그걸 했었는데 제 옆에 그 레코드 그때는 왜 마이마이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 테이프 음악 테이프를 많이 팔았거든요. 그 아저씨가 같이 장사를 했었는데 그 자기 화장실 간다고 잠깐 봐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앉아있는 의자에 잠깐 앉아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삶이란 그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시가 하나 딱 쓰여 있던데 먼 길 가느니 어찌 곤하다 하여 잠시 쉬어가리요. 갈 길은 먼 것 같은데 어찌 쉬어가리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참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지금 세월이 거진 한 4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까지는 잊고 살았던 그런 삶의 무게라든지 그런 고뇌들을 그렇게는 많이 못 느끼고 있다가 이 트러플 생활을 하면서 그 식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먼 길 가느니 어찌 고나다 하여 잠시 쉬어가리요. 인천에서 부산 가려면 멀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원주에 생수하차지 도착했는데요. 이 물류센터 이 생수하차지는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차하고 가면 되는데 이 생수 전담하는 지게차가 또 고장나 버렸다네요. 이런 아니 물류회사에서 이런 거 고장나면 즉각 고쳐야죠. 와 진짜 일하는 거 보면. 그래요. 지금 일반 지금 하차하는 곳에 저 대기하고 있는 차들 다 하차하고 그때 이 지게차를 쓰라고 하네요. 이야 진짜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멋있합니다. 아니 이렇게 규모가 있는 물류회사에서 저 지게차 저거를 하나 빨리 안 고친다는 게 너무 안일한 거죠. 그게 자기네들은 어차피 기사들이 하차를 하니까 상관없다. 뭐 기사야 뭐 몇 시간을 걸리고 하차하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 내가 물어보니까 며칠 됐다는데 다행히 뭐 빨리빨리 지금 진행돼가지고 이 기사님들이 보니까 운전을 잘하네요. 지게차 운전을 항상 내리듯 버릇하니까 앞에 하나 나가고 이 차 내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차 11톤짜리 완쓰리 한 대 내리고 완쓰리는 다행히 또 짐이 2파레트밖에 없네요. 일단 제수. 하지만 저 지게차 고장난 거 안 고친 거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 원주에 팔레트 8개 하차하고 이제 강릉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게차 하나 수리하는 거 그거 뭐 전화 한 통이면 사실 와서 수리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빨리빨리 처리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런 게 바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기 관리자라면 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데요. 저 지게차 하나 때문에 차들이 밀리고 하차가 늦어지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어떻게 관리자가 그런 걸 처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유 뭐 계속 말만 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저는 오랜만에 강릉에 강원도 쪽으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이 강원도의 풍광을 즐기면서 드라이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한 시간,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손엔 낡은 핸들,
지도보다 정확한 내 기억이 길을 연다. 바퀴는 오늘도 묵묵히 굴러간다. 흙먼지 속을 가르며 세상의 무게를 실은 짐 위에 내 삶도 조용히 실려간다. 고속도로 위를 스치는 빗방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 잠시 멈춘 휴게소에도 내 하루는 쉬지 않는다. 가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짧은 말 한 줄에 등 위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지친 마음이 따스해진다. 나는 안다. 내가 옮긴 짐이 어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힌다는 걸, 달린다는 건 단지 거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꿈을 가족의 내일을 조용히 옮겨 싣는 일이다. 오늘도 나는 간다. 끊기지 않는 도로에 선처럼 끊을 수 없는 책임을 따라 트럭 위의 하루를 살아간다. 우리가 옮긴 짐이 단순히 거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한다. 내가 지금 생수를 이렇게 옮기고 있지만 티맵 수정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생수가 애타게 목마른 누군가가 또 물 없이는 죽어가는 화초가, 또 땀에 시들린 목마른 노동자가, 또 김매는 아낙네가, 땀 흘린 농부가 마시는 시원한 물이 된다면, 내가 배달하는 물이 그런 사람이 먹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는 트럭커다 라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나? 좋아질라 했는데 그 지게차 때문에 다시 기분이 확 잡치네고만. 에이. 네, 강릉에 도착해서 지금 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차를 해주네요. 내가 하차하는 게 아니고. 강릉에 하차하고 다시 원주로 인천으로 가는 제품 상차하러 원주로 도착했습니다. 소울푸드 F&B.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노? 안내를 종료합니다. 상차 차량은 어디 가야 되노?
화물 차량 왼쪽으로 가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상차지로 올라가겠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뭐 주차장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아야지.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지고 갈림길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죠? 이렇게 딱 바닥에 표시해 놓으면 굉장히 수월하죠. 처음에 방문해가지고 이 상차로 오면 여기가 상차하는 데가 맞는가 봐요. 일단 추라 2에 세워놓고 사무실에 승장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은 깊은 지성과 순수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다니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건 강하고 높은 자긍심이 포함된 동시에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개방적인 활력이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2024년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한 한국인 작가입니다. 김주혜 장편 소설인데요. 김주혜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일찍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혜 씨의 조부는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국의 독립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또 어릴 적부터 왜 어릴 때 이민 가면은 우리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 김주혜 작가의 부모님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애국심이 무척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독립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한국말을 계속 가르쳤고, 한국말을 잊지 않게 해서 아주 말을 능숙하긴 아니더라도 거의 막 대화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 인터뷰를 어느 방송에서 보고 이 책을, 이 작은 땅의 야수들하고 또 다른 책을 한 권 더 냈는데 그 두 권을 동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이제 원래 미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책을 내려면 그 스폰서가 있죠. 뭡니까? 계약사 매니저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매니저들을 통해서 책을 낼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매니저가, 너는 참 단편 소설은 참 잘 쓰는데 앞으로 돈이 되려면은 장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장편을 써오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김주혜 씨는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원래 장편을 쓰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눈 오는 날 조깅을 탁 하고 언덕에 탁 올라섰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어떤 큰 메시지가 오는 느낌을 받더니 이 책의 스토리가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와가지고 그때 받은 느낌을 가지고 서문을 썼어요. 서문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때 받은 영감대로 탁 쳤는데,
그때 썼던 서문이 지금 오늘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인데, 원래 서문이라는 것은 그 책을 쓰기 전에 그 뭐 이 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서문을 쓰는 건데, 그때 순식간에 쓴 서문이 지금 이 글 그대로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이 책을 썼는데,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가 뭐 예사인물입니까? 우리 하기사 뭐 우리 저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품도 아직 안 읽으신 우리 드러커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이 뭐 다른 책은 못 읽더라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는 노벨 문학상은 우리는 원문으로 읽잖아요. 한국어니까. 우리가 외국 작가가 톨스토이의 외국 작가가 쓴 그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으려면 우리는 번역한 것을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거쳐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벨 문학 작품을 우리 언어로 바로 원문으로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아무리 책을 안 읽더라도 이것은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 뭡니까 또 채식주의자, 특히 소년이 온다는 진짜 읽어야 됩니다. 읽고 채식주의자란 소설도 저는 이 그 뷰커상인가 그 상 받았을 때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한강자가 그 작품을 읽었는데 굉장히 책이 재밌고 독특하게 썼더라고요. 책을 채식주의자가. 그래서 야, 이 작가 참 글 잘 쓴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하더라고요. 왔네. 예. 상차 오신 걸까요? 예, 호평. 18발에 드시는 예. 거예요? 예. 여기서 상차할 거거든요? 예. 여기 뒤에다 대고 계시다 여기다 대시면 돼요. 아, 저사 나가면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가 내 책이 있는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밤새들의 도시라고 아까 김주혜 작가가 썼던 두 번째 소설입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그리고 밤새들의 도시. 그리고 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진짜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이걸 안 읽었다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가슴 찡하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진짜 감동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겠던데, 밤새들의 도시. 지금 읽고 있는 책 이거 빨리 끝을 내고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이게 잘라서 읽으니까 몰입이 안 돼요. 한번 시간 대기 한 3시간 막 이런 게 있을 때, 왜 밤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늦게까지 책 읽고 못 자면 새벽에 또 일어나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낮에 대기 시간 길 때 이렇게 짧게 대기할 때는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 뭐 최소한 1시간 이상 이렇게 대기할 때는 집중 있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어야 책이 재밌습니다. 너무 잘라서 읽으면 이 감정의 곡선이 이 작가의 곡선과 탁 따라가야 되는데 스토리와 이 자꾸 끊겨버리면 그 감동들이 자꾸 이게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한번 대기 1시간 이상 할 때 집중해서, 저거는 딱 집중해가지고 읽으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반 정도 읽었으니까 금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상차 시작합니다. 18발에 싣고 2,000원 출발해서 무게는 가벼운 거네요.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지금 추레라 탑 말고 일반 윙 탑으로는 제일 높은 탑이거든요.
이 높이가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저 탑하고 뒤에 윙하고 이제 공기 저항 그 마찰 해소하는 그 왜 지붕 같은 거 비스듬한 지붕 같은 거 올리잖아요. 이게 그게 없습니다. 이 탑 높이랑 윙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저항을 받지 않죠. 윙에서 아주 적재하면서 윙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 시간대는 웬만하면은 인천 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은 할 수 없이 뭡니까 에어 필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인천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사자굴로 들어가는 이 느낌 뭐지? 아까 그 김주혜 소설의 두 번째 책 제목이 밤새들의 도시네요. 밤새들의 도시. 이게 왜 제가 이 책을 꺼냈는가 하면 제가 이 로드킬 사고를 한 번씩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고속도로에서만 2번을 그 조류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이 새들이 촥 날아와가지고 날개실을 탁 하면서 앞에서 딱 멈추는데 그럼 뭐 고속도로에서 별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치고 마음이 좀 쓰잔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내려오다가 또 새 한 마리를 이렇게 친 거예요. 참 그 2마리 다 뭐 지금쯤 자기들이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늘을 날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왕에 나한테 바친 거 좀 그 충격으로 이렇게 길 밖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바로 밑으로 떨어지면 또 바퀴에 또 처참하게 일그러지니까 이거 튕겨서 저쪽 오른쪽 밖으로 좀 튕겨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밤새들의 도시에서 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에 인천에서 싣고 부산 토요일 날 아침에 하차를 하면 거의 이번 주 일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예전에는 토요일 날 일찍 마치면 저기 뭡니까 월착짐, 경기도 가는 월착짐도 제법 있어가지고 그 월착짐 실어놓고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통 월착짐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경남 지역에서 일을 마치면 거의 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쉰다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제가 7시부터 하는 저기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인문학자들 인문학 살롱에 나오는 시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시인이 맨 마지막에 그 시를 한 편씩 읽어주거든요. 오늘 읽은 시가 서남사라는 시였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한가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교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서남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남사에 대한
그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그 유물 또 보물들에 대한 해설을 제가 쭉 해줬습니다. 해주고 제가 이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 이 서남사에 있다. 해우소가 서남사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서남사에 있는 그 화장실을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호승 씨가 쓴 서남사라는 시에 눈물이 나면 서남사로 가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서남사 그 해우소 앞 등이 굽은 소나무 앞에서 통곡하라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 해우소 앞에 진짜 등이 굽은 땅으로 쫙 깔려 있는 멋진 소나무가 한 5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곡하라라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남사 시를 낭독하시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순천에 가면 서남사를 갈 수 있는데요. 우리 안 가보신 분 계시면 그 순천 서남사는 한번 꼭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정통의 방식으로 지어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조선시대의 왕가가 거기를 굉장히 보호했던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가 태고종인데 그 조계종과 재산 분쟁으로 이번에 법정 싸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서가 깊고 아름답고 또 보물도 많고 정말 저는 기독교 신자지만은 서남사는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절입니다. 특히 그 봄철에 있는 그 홍매화, 백매화 이것들이 만개했을 때 가서 보시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에서 부산 가는 짐 상차하고 지금 인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갑니다. 에어 필터 에라 뜨는 거 이거 교체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필터 수리하러 왔습니다. 인천에서 부산 가는 거 상차하고 그 인천센터에 들어가서 일단 경고등 떠 있는 에어 필터를 교체했고 그리고 이거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행 중에 RPM이 올라가는 이 아주 이상한 증상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진단기 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고 배터리는 전압이 잘 나오고 자기 말로는 CPU가 메인 대시보드 밑에 있는 그게 이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품은 600에서 700 정도 하고 수리품이 350만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기에는 지금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좀 자기들도 좀 주저하는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고장 원인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그죠? 제가 한 7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스탠드 2개 시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제가 그때 만 운전할 때인데 용인 하여튼 근처 국도에서 저녁을 먹고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체한 줄 알고 차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완전 이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119에 요청해가지고 119가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마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브란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그 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거의 뭐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약물 투입해가지고 거의 막 겨우겨우 이렇게 숨만 붙게 해가지고 세브란스 응급실에 그때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때 만약에 당직 의사가 없었으면 그 심혈관 전문의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마침 그 세브란스의 그 심혈관 담당 전문의가 그 응급실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바로 그 시술을 해가지고 제가 살았죠. 그때도 또 2개를 그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물론 뭐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못한 제 불찰이 제일 컸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극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그러니까 4년 전 아닌가,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여름에, 한여름에 그 제가 사는 김해 지역에 거기 보면 연지 공원이라고 굉장히 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 진짜 축구장, 그냥 한 축구장만한 진짜 그 큰 그 저수지 같은 연못이 있어요. 거기는 물고기도 살고 거기도 살고 막 많은 생물들이 사는데 그 저수지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이게 목재 데크죠. 사람들 산책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크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날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제 생일이 7월 28일인데 그 해 제 생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그 제 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날 월요일인데 일을 갔는데 한 3번 연속 이게 잡으면 캔슬되고 또 잡아가 또 가면 또 무슨 이유로 캔슬되고 연장으로 3번이 일이 캔슬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날은 진짜 거의 3번 연속 취소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쉬자.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우리 집이 그때 연지공원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 키우는 반려견 그 만식이라고 하는데, 만식이도 더웠는지 막 햇바닥을 내고 막 헤헤거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평일날 월요일 아침에 일 안 하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거의 없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꾸 아다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집에 왔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우리 저 만식이랑 이제 연지공원 이제 산책을 갔어요. 그날 날씨가 엄청 더웠거든요. 그 삼복더위 아닙니까? 7월 29일이면 그때도 한 33도 정도 넘었을 거예요. 굉장히 더웠는데 그 넓은 그 공원에 사람이 거진 뭐 손가락에 세일 정도로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그 데크에서, 그 연못을 가로지는 데크에서 그 전에 장마 때문에 그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통 높이는 뭐 어른들 허리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장마 끝이라 가지고 수심이 조금 깊었어요. 그보다는. 그래도 뭐 키는 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일, 그래서 제가 우리 만식이랑 산책하다가 이제 의자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하여튼 막 여차저차해서 아이 한 3-4살 먹었나? 아이가 그 오리를 구경하다가 그 연못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아이를 구하려고 뛰었는데 세상에 물 깊이가 거의 한 2m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앉아 까락까락 깔아앉았죠. 그걸 보고 제가 진짜 날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먼저 아이를 구하고 엄마를 구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그때 그 라디오 양희영과 뭐 서경석의 여성시대인가 남성시대인가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는가 하면 남성 손편지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1년이 지나서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나서 내가 그 내용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희은 서경석 라디오 프로에 제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 그 내용이 이 폰에 들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영상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폰에 있는 소리를 틀어가지고 나오는 걸 여기다가 이제 영상에 소리가 들리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자, 두 번째 손편지는 김해시 내동평전로의 김창근님이 주셨어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2019년 7월 29일 30도가 웃도는 한여름의 열기가 절정이던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평소라면 열심히 일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시간 여유가 생겨서 집에 들렀습니다. 집에는 우리 집 막내 반려견 만식이가 혀를 길게 내놓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더위와 싸우고 있더군요. 그런 만식이를 보자니 짠한 생각이 들어 피곤했지만 집 근처에 있는 연지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죠. 더운 날씨에 공원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만식이와 저는 공원 중간쯤 큰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흐르는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공원 중앙에 있는 축구장 2-3개만한 크기의 호수 중간 나무 다리에서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다리 난간 사이로 호수에 빠졌고 아기 엄마가 호수로 뛰어드는 영화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죠.
근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전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대략 30-40m. 저는 우사인 볼트가 울고 갈 스피드로 뛰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발, 모자, 폰, 안경을 차례로 내던지고 빔틀 선수가 도움닫기 하듯 뛰어올라 난간을 짚고는 호수로 뛰어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질 않아 수심은 어른키를 훌쩍 넘는 깊이였죠. 아기는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애기 엄마는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아기 형체가 보였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올려 다리 쪽으로 헤엄쳤지만 아기의 무게에 저도 가라앉기를 여러 번. 천신만고 끝에 다리 쪽으로 아기를 데려오니 누군가가 아기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기 엄마를 데리고 나왔죠. 저 역시 힘겹게 다리 위로 올라왔는데 구정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계속 구토와 어지럼증이 났어요. 전 아기와 엄마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는 던져버렸던 모자와 안경, 폰, 신발을 찾아 만식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연락처는 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왔지. 그러자 아내는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째 당신을 찾을 낀데. 하며 타박을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애기 엄마로서는 제가 보통 은인이 아니었겠다 싶은 겁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인지 그라모 당신 찾으려고 그 플래카드 부딜기다. 기다려봐라. 지 새끼하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냥 있겠나?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내와 저는 저를 찾는 플래카드를 확인하러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니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장면이 촬영이라도 됐다면 뉴스 토픽은 물론이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장면까지 오버랩이 되면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워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그래 CCTV 공원을 관리하는 CCTV가 있을 거란 생각에 김해시청 공원관리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호수 쪽을 비추는 CCTV는 없다고 예. 하필 호수 쪽 CCTV는 없다는 직원의 말에 힘이 빠졌지만 그날의 사고를 말씀드리고 난간 사이 간격이 넓은 곳은 조치를 해달라 하고 말한 후 끊었습니다. 며칠 후 가보니 중간에 밧줄로 보강 작업을 해놓았더군요. 아내는 실망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애기 엄마를 이해해야 된다. 자식 손주를 그렇게 만든 거 남편이나 시부모가 알면 얼마나 욕먹겠노. 새댁이 겁이 나서 당신 안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그렇게 한여름날의 영화 같은 장면은 서서히 잊혀져 갔고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의 문턱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다니는 교회 모임에서 경주에 콘도를 빌려 1박으로 야유회를 갔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이었으니 우리는 밤늦게까지 윷놀이를 하고 수다를 떨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두 늦잠에 빠져 조용한 아침 아내의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김 권사님이더군요. 야 혜영아 지금 텔레비전 켜봐라. 뉴스에서 네 신랑 찾는다고 난리다. 지금 공원에서 물에 빠진 애기하고 자기를 구해주고 간 의인을 찾는다 아이가. 너 그 신랑 맞다 가이. 지난 7월 한여름날의 사건을 알고 있던 권사님이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해준 것이었는데 저는 안 듣는 척하며 조용한 아침을 깨운 그 대화를 듣고 내심 퀴즈를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전국 방송을 타게 되네요. 아 진작 좀 하시지. 아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늦게나마 방송에까지 나와 나를 찾아준 애기 엄마가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와 뉴스를 찾았는데 이럴 수가. 그 뉴스는 2019년 9월 28일 오후 3시경 인천 대공원에서 물에 빠진 아이와 자기를 구한 20대의 의인을 찾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장소가 김해가 아닌 인천, 시기도 달랐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겪은 일이 인천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오, 하느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시냐고요. 그렇게 작년 7월 한여름날의 기억은 이제 가슴에 묻어두려 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그 애기 엄마가 듣게 된다면 꼭 말해드리고 싶네요. 애기 엄마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제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애기 건강하게 키워서, 잘 키워서 사회에 많은 도움 주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 또한 내 평생의 삶 동안 어느 누군가가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흐뭇하고 만족할 것 같아요. 어제 나가보니 그 호수엔 예쁜 수련이 피었어요.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잊고 수련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기억만 가득하길 바라요. 재밌는 분이세요. 네? 야, 왜 나의 선행은 알려지지 않는가 말이야. 어?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방송을 듣고 제 지인들은 진짜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방송이 소개가 되면 분명히 그 상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상품이. 그 방송했던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책자만 그때 3권인가 집으로 왔고, 정작 준다는 상품, 그때 뭐 준댔더라? 남성 화장품 세트인가? 그거 협찬사에서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마 협찬사에서 쌩깐 모양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심성이 원래부터 착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누구라도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면 또 자기 가족이, 또 나의 자녀가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또 인과응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면 그 잘못된 것으로 대도를 받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또 선한 것으로 돌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덕에 나도 사경을 헤맬 때 또 이렇게 쉽게 또 이 생을 떠나지 않고 또 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오네요. 자, 그럼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운 여름,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건강한 여름 나시고 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벽이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한 시간,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손엔 낡은 핸들, 지도보다 정확한 내